드디어 15원 건물 우리 거야. 치매인 척했던 90일. 내 아들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통쾌한 90일간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내 몸을 나눠준 분신이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분신이 내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때 부모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내 아들의 눈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돈뭉치라는 욕망이 읽히던 그날. 나는 죽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인감도장 어디 뒀냐고. 아, 진짜. 이렇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내 아들의 이 차가운 목소리.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내일 당신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버려진 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근길에, 집에서, 운동하면서 등 간단한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처절했던 90일을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4살입니다. 1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일구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제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 수익으로 장만한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죠. 1층엔 편의점, 2층엔 네일샵, 3층은 제가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300만 원. 그 돈이면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충분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들 명석이는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못 갔지만 성실하게 중견기업에 다니며 가정을 꾸린 아이였죠. 결혼 5년 차, 한 살배기 손주까지 둔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명석이는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밥은 잡수셨어요?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죠? 무릎이 안 좋으신데.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고 제 무릎을 베고 눕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눈을 감고 미소 짓던 그런 순한 아들이었어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10월에 어느 일요일, 명석이가 며느리 지혜와 손주 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명석이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했다는 것이었죠. 엄마,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명석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이 낡은 집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 서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 눈빛이 너무나 진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파트 방 하나는 어머님 방으로 완전히 비워뒀어요. 남향이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서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정서 발달에도 좋대요.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날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실은 매일 밤 적막함과 싸워야 했거든요.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이대로 죽으면 며칠이나 지나야 발견될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살 수 있다니.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살자. 명서가, 고맙다.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명석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웃음의 끝이 묘하게 차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알아챘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명석이는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함께 살려면 이 건물 처분해야 해요.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엄마, 요즘 부동산 시세가 좋대요. 지금 팔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건물 팔아서 일부는 우리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안전하게 관리할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이 건물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유일한 자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석이의 설득은 계속됐고 저는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못 믿으세요.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제가 엄마 재산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인데.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인데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저는 제가 쌓아 올린 성벽을 스스로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매매가 진행됐고 15억이라는 거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명석이는 그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작은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판 지 한 달 후 명석이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요. 명석이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혜도 옆에 앉았고 두 사람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호흡을 맞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셨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잊으셨어요. 걱정돼서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명석이는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초기 치매 판정이 나왔어요. 치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건망증이 좀 있긴 했지만 치매라니요. 70 넘은 노인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엄마, 놀라지 마세요. 초기라서 지금 잘 관리하면 괜찮대요. 근데 문제는 엄마 명의로 된 재산이 너무 많아요.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자칫하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지혜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나라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 신탁 제도가 있대요. 자녀 명의로 재산을 신탁 설정해 두면 세금도 안 나오고 나중에 어머님 병원비로도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일종의 보호 장치예요. 명석이는 정성스럽게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만약 치매가 심해지면 엄마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미리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모든 게 너무 그럴듯했습니다. 아들의 정성 어린 설명, 며느리의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 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저는 인감증명서를 떼고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에는 재산 신탁 계약서, 부동산 증여 계약서, 금융자산 이전, 동의서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했지만 저는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명석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재산 꼭 지켜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우리랑 같이 사시면 돼요. 그날 저는 제 전 재산이 담긴 열쇠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이 제 감옥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서류 처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명석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다 정리됐어요. 이번 주말에 이사 오세요. 방도 다 꾸며놨고 엄마 짐 옮기는 것도 제가 다 할게요. 드디어 아들과 함께 사는 날이 온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살던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공간,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공간,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공간. 이제 이 모든 게 추억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명석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6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와, 정말 크다. 화려한 현관,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명석이가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 방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복도 끝,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 하나. 명석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창문은 있지만 북향이라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방 크기도 작았고 벽지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이건 창고 같았어요. 명석아, 남향방은 안 돼? 너희가 남향이 좋다고 했잖아. 지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남향방은 서준이 방이에요. 아이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방이 어머님께 더 좋아요. 왜냐하면 어머님 치매 있으시잖아요. 너무 밝으면 밤낮을 헷갈려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어두운 방이 오히려 안정감을 준대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손주가 우선이지. 나야 어디서 자든 상관없어. 짐을 풀려고 하는데 지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짐은 나중에 천천히 푸세요. 어머님 체력 안 좋으시니까 오늘은 그냥 쉬세요. 저희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지혜는 제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문 밖에서 도어락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잠깐, 명석아. 왜 문을 잠가? 저는 황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겁니다. 명석아, 지혜야, 문 좀 열어줘. 복도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치매 환자는 밤에 배회 증상이 있어서 위험해요. 안전을 위해 밤에는 문을 잠가야 해요. 병원에서도 그러래요. 이해해 주세요. 배회 증상. 저는 치매도 아닌데. 아니,
설령 치매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나 화장실 가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 어머님, 방 안에 가니 화장실 놔드렸어요. 거기 쓰세요. 가니 화장실. 저는 방 구석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엔 요양병원에서나 쓰는 이동식 변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셔진 게 아니라 가둬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북향방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명석이와 지혜, 그리고 손주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쟁반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와 김치, 그리고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아침이니? 어머님, 치매 환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가벼운 식사가 좋대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배변 활동이 활발해져서 관리하기 힘들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냄새가 났습니다. 명석이네 가족은 푸짐한 아침을 먹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차디찬 밥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문이 열리고 밤 9시면 다시 잠겼습니다. 낮에도 함부로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지혜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거실에 나가려고 해도 어머님, 지금 서준이 자는 시간이에요 라며 제지당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명석이가 퇴근 후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명석아, 나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다. 나 집에 가면 안 되겠니? 명석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집, 무슨 집이요? 엄마 집은 이미 팔렸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엄마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요. 다 제 명의로 넘어왔거든요. 뭐라고? 엄마가 서명한 서류, 재산 증여 동의서였어요. 치매 환자는 스스로 재산 관리 못하니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합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석아, 너, 내가 뭐 하는 거니? 명석이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는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시면 돼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예요. 문이 다시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인가요? 명석이와 지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만 방 안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지혜는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진짜 이러시면 요양원 보내드려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복도에서 명석이와 지혜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두고 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알아, 나도. 근데 지금 당장 보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그럼 어떡해요? 저 치매 걸린 척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치매면 요양원 보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하자고요. 치매 걸린 척. 연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명석이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단서도 병원 방문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문을 3개 두드렸습니다. 명석아, 나와, 당장 나와. 명석이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시끄럽게. 명석아, 나 치매 아니지. 그 진단서 가짜지. 명석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진짜 치매 맞아요. 엄마가 자꾸 그렇게 부정하시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들었어. 너희가 치매인 척 연기한다고 한 거. 명석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환청까지 들리세요. 그것도 치매 증상이에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지혜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드디어 건물 등기 이전 끝났어. 15억짜리 건물이 이제 우리 거야. 하하하. 제 건물이 명석이 명의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 노인네 요양원에 쳐넣기만 하면 돼.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 있잖아. 거기 넣고 나머지 돈으로 우리 강남에 더 큰 집 사자. 어차피 치매 노인 행세 계속하면 얼마 못 가서 진짜로 될 거야. 아유, 명석 씨도 고생 많았지 뭐. 치매인 척 연기하느라. 근데 그 할멈이 진짜 바보야. 서류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르고 도장 찍더라니까. 하하하. 저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내 아들이 내 치매 진단서까지 조작했다는 사실. 내 건물이 이미 아들 명의로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사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 이 정도였구나. 내 아들이 이 정도였구나. 분노보다도 처절한 배신감이 먼저 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 안에서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치매 노인을 원한다면 내가 진짜 치매 노인이 되어주지. 며칠 후 저는 몰래 휴대폰을 사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혜가 깜빡하고 제 방문을 열어둔 채 외출한 사이 저는 거실에 있던 구형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명석이가 버리려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휴대폰을 몰래 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순자야.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제 오랜 친구 최미숙이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남편이 변호사인 그 친구였죠. 순자야, 어머, 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나, 순자야, 울지 마.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그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건물을 판 것, 명석이에게 속은 것, 감금당한 것, 그리고 지혜의 통화 내용까지. 미숙이는 전화기 너머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순자야, 지금 당장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안 돼. 지금 나가면 명석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치매 환자가 배회한다고. 그럼 내가 정말로 치매 환자 취급받게 돼. 그럼 어떻게? 순자야, 이대로는 안 돼. 저는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나 지금부터 연기할 거야. 진짜 치매 노인처럼. 그래서 증거를 모을 거야. 명석이가 나를 버릴 그 순간까지. 순자야, 그건 너무 위험해. 잘못하면 너까지. 괜찮아. 난 이미 잃을 게 없어. 하지만 명석이는 달라. 얘는 아직 잃을 게 많거든. 그날부터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을 때, 저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명석이 어디 갔어? 학교 갔나? 지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명석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학교 가방 챙겨줘야 하는데. 어머님, 명석 씨는 이미 성인이에요. 회사 다니고 있고요. 저는 지혜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저 지혜예요. 며느리, 우리 명석이 결혼했어. 언제?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바닥에 쏟고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하는 척하고 한밤중에 집에 가야 해 라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석이가 퇴근해서 왔을 때 저는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엄마, 저예요, 명석이요. 명석이, 우리 명석이는 아직 어린데. 당신 누구세요? 명석이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가 아들이에요. 저는 겁먹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당신 누군지 몰라요. 가요. 그날 밤 명석이와 지혜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진짜 치매 온 거 아니야? 오늘 나 완전히 못 알아보던데. 글쎄, 연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70 넘은 노인이 그렇게 정교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일단 더 지켜보자. 만약 진짜 치매면 더 빨리 요양원 보내면 되니까. 저는 이불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더 속아라. 조금만 더. 그 후 저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혜가 아끼는 명품 가방에 물을 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어머, 화분에 물 주려고 했는데. 이게 화분이에요. 이거 300만 원짜리 가방이에요.
가방, 이게 가방이었어요? 미안해요. 지혜는 이를 갈았지만 치매 환자에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거실 벽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엄마, 이게 뭐예요? 명석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예쁘죠? 예쁘긴 무슨 벽에 똥칠을 해놨잖아요. 명석아, 화내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명석이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 말이 저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연기를 해야 할 때니까요. 밤마다 저는 몰래 숨겨둔 휴대폰으로 미숙이와 통화했습니다. 미숙아, 오늘 명석이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우리 건물 시세가 지금 20억까지 올랐대. 차익만 5억이야. 이 도둑놈들. 순자야, 증거는 확보했어. 응. 내가 몰래 녹음하고 있어. 그리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캡처했어. 치매 노인 연기시켜서 재산 빼앗았다고 자랑하더라. 좋아. 그거면 충분해. 내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이건 확실한 사기와 노인학대래. 형사처벌 대상이야. 고마워, 미숙아. 조금만 더 참을게. 순자야, 너 정말 괜찮아? 건강은?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굶다시피 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는 10kg 가까이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순자야, 미숙아, 나 이번 생에서 마지막 연기를 하는 거야. 제대로 끝내고 싶어. 저는 그렇게 버텼습니다. 2주 후, 명석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엄마, 오늘 정밀 검사 받으러 가요.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명석이는 의사에게 제 증상을 과장되게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요즘 너무 심해요. 가족을 못 알아보고 밤에 배회하고 벽에 낙서하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의사는 저를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검사에서 틀린 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금 계절이 뭐죠? 여름인가요? 100에서 7을 빼면? 모르겠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증 치매로 보입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명석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까요? 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집에서 돌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명석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병원을 나오는 길, 명석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의사가 요양원 보내래. 드디어 됐어.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은 지 3일 후 명석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데 구경 가요. 좋은데. 네,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산도 있고 공기도 좋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지혜가 제 짐을 작은 가방 하나에 대충 넣었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 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잘 다녀오세요. 지혜의 얼굴에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명석이가 운전하는 차를 탔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지만 건물은 허름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여기가 엄마 새 집이에요. 명석이는 제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더 심했습니다. 소독약과 오래된 냄새가 진동했고 복도에는 정신없는 표정의 노인 몇 분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니? 명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양원 원장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는 의료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원장은 명석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금 300만 원, 월 100만 원입니다. 6개월치 선불로 받겠습니다. 명석이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호자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원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환자 안정을 위해 첫 3개월은 면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럼 3개월 후에 연락드리죠. 아니, 제가 바빠서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명석이는 영영 저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계약서를 쓰는 명석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명석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요? 나 정말 여기서 살아야 하니? 명석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는 치매예요. 여기가 엄마한테 제일 좋은 곳이에요. 명석아, 나 치매 아니야. 엄마. 명석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요. 엄마, 왜 자꾸 그래요? 의사 선생님도 치매래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명석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엄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명석아.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난 엄마 재산 때문에 참았어. 엄마가 좋아서 모신 거 아니야. 이제 재산도 다 받았으니까.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잖아.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엄마가 날 때린 거 기억해. 성적 나쁘다고 맨날 때렸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 대학 떨어졌을 때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했잖아. 명석아, 그건 됐어요. 변명하지 마. 나도 이제 복수하는 거야. 엄마가 날 버린 것처럼 나도 엄마 버려요. 명석이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명석아. 저는 소리쳤지만 명석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엔진 소리.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이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방으로 가시죠. 놓아요. 놓으라고요. 하지만 원장의 힘은 강했습니다. 저는 끌려가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감옥 같았습니다. 창문엔 철창이 있었고 침대 하나와 낡은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조용히 계세요. 소란 피우시면 약 드셔야 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방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내 생명보다 소중했던 어머니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할 정도로 시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가방 속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아, 지금이야. 위치 추적해놨으니 경찰 데리고 와. 모든 증거 확보했어.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서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게. 세상에는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걸. 명석이가 요양원 1층 원장실에서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계약 완료. 쾅.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명석이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여기가 무슨... 박명석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 노인학대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찰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이의 남편 김 변호사였습니다. 박명석 씨, 저는 박순자 여사의 법률 대리인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법률 대리인, 우리 엄마가. 그 순간 저는 2층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까까지 멍하고 흐릿했던 제 눈빛은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명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저는 명석이 앞에 똑바로 서서 그동안 흐리게 연기했던 눈빛을 지우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명석아, 내가 내 아들 연기를 30년 했으니 나는 치매 노인 연기를 딱 90일 했다. 연기료 치고는 내 인생이 좀 비싸겠구나. 뭐라고요? 내가 치매, 웃기는 소리. 너희가 짠 각본대로 내가 연기해 준 거야.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명석 씨, 이건 당신이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앗은 증거입니다. 첫째, 위조된 치매 진단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박순자 여사는 정상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담당 의사를 매수해 가짜 진단서를 만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건. 둘째, 재산 증여 계약서의 기망. 박순자 여사에게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속이고 재산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이 서류는 엄마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신탁 계약서예요. 신탁, 그럼 내 재산은 내 명의로 남아있는 거지. 당연하죠. 제가 관리만 하는 거예요. 명석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셋째, 노인 유기 계획.
배우자 강지혜 씨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야, 드디어 건물 등기 이전 끝났어. 이제 그 노인네 요양원에 쳐넣기만 하면 돼. 알아. 싸구려 요양원에 넣고 우리는 강남에 집 사자. 하하하, 치매인 척 연기시키느라 고생했어. 그 할멈 진짜 바보야. 녹음이 끝나자 원장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넷째, 이 불법 요양원과의 공모. 이곳은 정식 허가도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입니다. 환자를 감금하고 방치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경찰이 원장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시죠. 명석이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저는 명석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석아, 내가 2층에 날 가뒀을 때부터 나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 너희 대화는 전부 녹음했고 카톡 메시지는 전부 캡처했어. 그럼 설마... 응. 내가 가방에 쏟은 물, 벽에 그린 낙서, 밥을 바닥에 흘린 것. 전부 일부러 한 거야. 너희가 날 학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김 변호사가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여사는 이미 3주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모든 증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항의 의안 증여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건물, 예금, 모든 재산이 박순자 여사 명의로 환원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 명석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가 치매였잖아요. 법원에서도 인정했잖아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정밀 검사 결과야. 나는 완벽하게 정상이야. 내가 매수한 그 의사는 이미 의사면허 정지당했어. 명석이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박명석 씨, 당신은 현재 형법상 사기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죄 유기죄, 그리고 재산횡령죄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예상 형량은 최소 5년 이상입니다. 5년. 그리고 배우자 강지혜 씨도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됩니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명석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서세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명석이는 울먹이며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뿌리쳤습니다. 명석아, 내가 날 버릴 때는 뒤도 안 돌아봤잖아.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라고 했잖아. 나도 똑같이 말해줄게. 저는 명석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마.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야. 명석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리고 명석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뭔데요? 내가 찾던 그 15억짜리 건물, 지금 시세가 20억이래. 그 돈으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너 없이. 경찰이 명석이를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명석이의 절규가 요양원을 가득 채웠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요양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밖에는 미숙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미숙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정말 잘했어. 내가 이겨냈어. 저는 미숙이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90일간 참았던 눈물, 배신의 눈물, 그리고 해방의 눈물. 미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됐어. 울지 마. 이제 내 인생 찾은 거잖아.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90일 만에 보는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석이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징역 5년.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손주 서준이는 지혜의 친정어머니가 키우게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명석이와 지혜가 떠올랐으니까요. 모든 재산은 다시 제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건물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맡겼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옵니다. 저는 명석이네 아파트 대신 작고 볕이 잘 드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향 거실, 작은 정원, 그리고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침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원의 장미에 물을 줍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노란 장미. 제가 직접 심은 꽃들이 매일 아침 저를 반겨줍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좋아하는 것으로 차립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고등어 구이, 나물 반찬, 그리고 커피 한 잔. 누가 저를 위해 차려준 밥이 아니라 제가 저를 위해 차린 밥입니다. 그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요가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고생했지만 지금은 제법 유연해졌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야 읽고 있습니다. 소설, 에세이, 시집. 매일 밤 한 권씩 읽다 보니 벌써 50권이 넘었습니다. 가끔 명석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담담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책임져. 어느 날 명석이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출소하면 진짜 효도할게요.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찢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명석아, 넌 이제 없어. 내 아들은 30년 전에 죽었어. 지금의 너는 내가 모르는 타인일 뿐이야. 저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바로 글쓰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겪은 90일의 기록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고. 순자 씨, 이 이야기는 많은 노인분들께 희망이 될 거예요. 출판하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정했습니다. 90일간의 연기, 그리고 나의 탄생. 미숙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진짜 좋아졌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거울 볼 때마다 웃고 있더라. 명석이 어떡하게? 모르겠어. 이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 그게 맞아. 미숙이와 저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 정원에서 풍기는 장미 향기, 그리고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며 사는 삶.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상처 입은 가슴엔 새살이 돋았고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70대에 찾은 제2의 인생. 누가 뭐래도 이건 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어머니의 처절했던 90일, 그리고 찾아온 통쾌한 반전.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노후의 지혜입니다. 재산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고 가족이라도 법적 계약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사연 속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책도 쓰고 계시고요. 곧 출판될 그분의 책,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의 빛나는 오늘을, 그리고 당신이 지켜낸 당신의 인생을 늘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